부산 외곽에 자리한 중견기업의 창업주 정명호는 젊은 세대가 흔히 부러워하는 화려한 삶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낸 주인공입니다. 명호는 경북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형제자매가 많았고 농사일은 늘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학교보다는 밖과 논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교실에서 공부를 할 때 그는 삽과 괭이를 잡으며 부모를 도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공부에 대한 열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책을 읽고 배우고 싶었지만 집안 사정은 그 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학업을 포기하고 막노동판으로 들어갔습니다. 건설 현장은 거칠고 힘든 곳이었습니다. 철근을 나르고 벽돌을 쌓고 하루 종일 먼지와 땀에 젖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실히 일하면서 세상의 이치를 배웠습니다. 땀을 흘린 만큼 얻는다는 사실, 그리고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경험 속에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힘으로 회사를 세우겠다고 말입니다. 결국 부산의 작은 방 한 칸에서 시작한 건설 회사가 그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남들은 무시할 만한 작은 프로젝트였지만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품질과 성실함이 입소문을 타면서 점차 더 큰 일을 맡게 되었고 마침내 회사를 성장시켜 지역에서 이름 있는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검소했습니다. 값비싼 옷을 사지도 않았고 외제차를 몰지도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며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하루아침에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내는 우진이가 좋아하는 반찬 재료를 사러 시장에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금방 올게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던 마지막 모습이 명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충격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명호는 물질적 성취의 공허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는 집 안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끼던 도자기 찻잔, 손수 가꾸던 화분들, 그리고 가족 사진 속 따뜻한 미소. 명호는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두며 아내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돈과 재산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마음에 남는 건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부와 나눔에 힘썼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자주 다니던 복지관에 후원금을 보내고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공을 거두었고 기부를 통해 의미를 찾았다 하더라도 명호에게는 풀리지 않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아들 우진이었습니다. 우진은 아버지와 달리 책과 공부에만 매달리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우진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책을 읽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성실했지만 사람과 관계 맺는 법은 서툴렀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조용했고 친구들이 축구를 하며 뛰어놀 때 그는 도서관 구석에서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명호는 때때로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공부는 잘했지만 너무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학교 행사에서도 우진은 늘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대학을 나와서도 연구와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으로 인정받았지만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는 늘 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애는 남의 일처럼 보였습니다.
주변에서 소개팅을 주선해 주어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정중히 거절하곤 했습니다. 30이 넘어서도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아버지 명호가 볼 때 아들은 참으로 곱고 성실했지만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우진아, 가끔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지 않겠니? 라고 명호가 조심스럽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 굳이 억지로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명호는 아들의 말에 더 이상 무엇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바람이 있었지만 아들이 나이를 먹도록 여전히 혼자라는 사실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평소와 다르게 우진의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었는지 식사 내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명호는 궁금했지만 먼저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진이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까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명호는 놀라서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평생 공부와 일에만 매달리던 아들이 드디어 누군가를 만났다는 사실에 기쁨이 앞섰습니다. 그동안 혼자 지내는 아들을 걱정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들이 소개한 여자는 한소연, 부산 해운대의 유명 명품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정말이냐? 어떻게 만났는데? 라고 명호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회사 일로 출장을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매장에서 물건을 구경하다가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정말 매력적인 분이에요. 라고 우진이 설명했습니다. 우진이 보여준 사진 속 그녀는 세련된 외모를 자랑했습니다. 가방, 신발, 액세서리까지 모두 고급 브랜드였고 웃는 얼굴은 밝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명호의 눈에는 다소 가볍게 비쳤습니다. 무언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고 말한 그녀가 과연 믿을 만한 인물인지 명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소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에게 세상을 더 밝게 보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경직되게 살았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었고요. 라고 우진이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명호는 아들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행복해 보여서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너무 순진한 아들이 잘못된 사람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불안이 짙게 깔렸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해도 인품이 부족하다면 아들의 인생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진아, 그 친구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냐? 가족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하지 않겠니? 라고 명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소연이는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연락을 끊고 혼자 지내고 있어요. 자립심이 강한 편이에요. 어려서부터 독립적으로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명호는 더욱 의아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끊고 살아간다는 것이 단순히 독립심 때문일까 의심스러웠습니다. 그의 오랜 경험으로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부모인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라고 명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자세한 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아마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거를 극복하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우진이 변호했습니다. 결국 명호는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는 눈빛과 태도 속에서 진심이 드러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을 모를 때의 모습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인품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진아, 아버지가 한번 만나보면 안 되겠니?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신중해야 한다. 결혼은 평생의 문제잖니? 라고 명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곧 집에 모시고 와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분명 아버지도 소연이를 좋아하실 거예요. 라고 우진이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명호는 공식적인 만남 전에 먼저 그녀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평소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명호는 일부러 허름한 차림으로 소연이 일하는 매장을 찾았습니다. 낡은 남색 셔츠, 해진 면바지, 먼지가 묻은 구두. 그 모습은 누가 봐도 평범한 동네 어르신이었습니다. 심지어 머리도 며칠 동안 정리하지 않은 듯 부스스했고 손톱에는 흙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장한 것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고급 쇼핑몰, 그 최상층에 위치한 명품 매장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입구부터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매장 안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습니다. 값비싼 가방과 옷들이 진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제품들은 마치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세련된 검은색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고 손목에는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능숙하게 제품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팔을 움직이는 순간 짧은 소매 사이로 화려한 문신이 드러났습니다.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이어지는 꽃과 알파벳의 문양이었습니다. 장미와 나비 그리고 영문으로 된 문구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명호는 순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 문신은 흔하다고 하지만 아들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화려한 외모에 이어 문신까지 새기고 있다니 불안감은 더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입견을 가지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우선 그녀가 손님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소연은 명품 가방을 구경하던 젊은 여성에게는 매우 친절했습니다. 이 가방 정말 인기가 많아요. 연예인들도 많이 들고 다니는 제품이거든요. 라고 상냥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옷차림이 평범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을 때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냉담하게 쳐다보더니 일부러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명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다가가 가장 비싼 진열장 앞에 가방을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이건 얼마입니까? 라고 명호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소연은 명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낡은 옷차림과 부스스한 머리, 그리고 손에 묻은 흙을 보더니 노골적으로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2천만 원이 넘는 제품입니다. 손님께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투 속에는 은근한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라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명호는 조용히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다른 물건을 집어들었지만 소연은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오히려 불쾌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시 이건 어떤가요? 라고 명호가 다른 가방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것도 비싸요? 1,000만 원은 좋게 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매장은 고급 브랜드만 취급해서. 라고 소연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이런 곳에 와서 시간을 낭비하느냐는 식이었습니다. 명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하려고 해서요. 소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선물이요? 설마 이런 비싼 걸 선물하시려고요?
라고 비웃듯 물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요. 라고 명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소연은 더욱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 동안 그를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며느리요? 그럼 아들분이 계시는 거네요. 어떤 분이신데요? 라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명호는 그녀의 태도,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아이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소연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지더니 갑자기 친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건설회사요? 요즘 건설업계가 정말 잘 된다고 하던데, 혹시 큰 회사인가요? 어느 지역에서 일하시는데요? 라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명호는 그녀의 변하는 태도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친근해지는 모습이 그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마치 오래된 친구라도 되는 양대했습니다. 그냥 작은 회사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라고 명호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러자 소연의 관심은 다시 급속도로 식었습니다. 얼굴에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아, 네. 라고 시큰둥하게 대답한 후 일부러 다른 손님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때 매장에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고 고급 시계를 찬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소연은 즉시 밝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들어온 신제품들을 보여드릴게요. 라고 극진하게 응대했습니다. 명호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명호가 몇 가지 더 물어보려 하자 소연은 노골적으로 귀찮아했습니다. 손님, 구매하실 의향이 없으시면 라고 말하며 경비원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결국 소연은 경비원에게 작은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며 명호를 매장에서 사실상 내쫓으려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구매 의사가 없으시면 다른 손님들을 위해서 자리를 좀. 라고 더욱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명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매장을 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매장을 나오면서 명호는 직원들끼리 하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저 아저씨, 진짜 웃기지 않아? 2천만 원짜리 가방을 며느리 선물로 사겠다고 하더라. 라고 소연이 말했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 돈도 없으면서 허세 부리는 거지 뭐. 라고 다른 직원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날 명호는 확신했습니다. 겉은 화려해도 속은 비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을 겉모습과 돈으로만 판단하고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의 모습으로 모든 걸 단정 짓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혹시 자신이 본 것이 그녀의 나쁜 하루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피곤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집에서 직접 만나보기로 한 것입니다. 며칠 후 소연은 아들 우진과 함께 명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우진은 소연에게 집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소연아, 우리 집이야. 아버지가 직접 설계하고 지으신 거야. 저 정원도 아버지가 손수 가꾸신 거고. 라고 말했습니다. 소연은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품격 있고 아늑한 분위기의 한옥 스타일 주택이었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소나무와 단풍나무가 조화롭게 심어져 있었고 작은 연못까지 있었습니다. 와, 정말 멋있네요. 생각보다 훨씬 큰 집이네요. 라고 소연이 말했습니다. 그때 우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긴급한 전화였습니다. 미안, 소연아.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나 봐. 잠깐만 전화 받고 올게. 아버지께 먼저 인사드리고 있어.
라고 우진이 말하며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명호는 일부러 정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상복 차림에 흙이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정원 가위로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며칠 전 매장에서의 일이 정말 그녀의 본 모습인지 아니면 단순히 나쁜 하루였는지 알아보려 했습니다. 소연은 정원에서 일하는 명호를 보고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명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정원사분이세요? 저 우진이 여자친구인데요. 정원관리 평소에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나중에 제가 여기 살게 되면 정원 스타일 좀 바꿔도 될까요? 요즘 트렌드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무시하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미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인 양 행동했습니다. 명호는 놀랐습니다. 아직 자신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벌써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요. 그녀는 명호를 관리인이나 정원사 정도로 착각하며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좀 더 현대적으로 꾸며야겠어요. 너무 올드한 감정이에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 바꿔야죠. 라고 소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명호는 조용히 정원 가위를 내려놓으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연은 명호의 순순한 대답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래요. 우진 씨도 착하시니까 직원들한테 잘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선을 지키는 건 중요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우진이 전화를 마치고 돌아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소연이 아버지에게 하인대하듯 말하는 모습을 본 우진은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소연아,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누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라고 우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소연은 우진의 표정을 보고 잠깐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 우진 씨. 여기 정원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나중에 우리가 이 집에서 살게 되면 정원 관리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드린 거예요. 라고 소연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진은 아버지와 소연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소연아, 이분은 라고 우진이 말하려 했습니다. 명호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아들을 말렸습니다. 아직 더 지켜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진은 혼란스러웠지만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하고 일단 따르기로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소연은 거실을 둘러보며 또 다른 평가를 내렸습니다. 우진 씨, 이 집 인테리어도 좀 바꿔야겠어요. 너무 전통적이에요. 요즘은 모던한 스타일이 유행이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연아, 우리 아버지가 이 스타일을 좋아하셔서 라고 우진이 말했습니다. 아, 어르신들은 그런 걸 잘 모르시잖아요. 젊은 사람들 감각으로 바꿔드리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라고 소연이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호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소연은 식탁 위에 놓인 오래된 도자기 그릇을 집어들며 무심히 말했습니다. 이거 언제적 그릇이야? 손님 앞에 내놓기엔 너무 촌스럽잖아요. 요즘은 북유럽 스타일 그릇들이 인기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명호는 그 그릇을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아내의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 그릇은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진이 엄마가 직접 골라온 거다. 생전에 가장 아끼던 물건이지. 명호가 한마디 하기 전에 우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소연아, 그건 우리 어머니의 유품이야.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진 씨, 너무 과거에만 매달리면 안 돼요.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시작을 해야죠. 저도 이제 이 집의 식구가 될 텐데 제 의견도 존중해 주셔야죠. 라고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호는 아내의 그릇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그릇에는 아내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도자기 축제에 갔던 날 아내가 이 그릇으로 우진이한테 맛있는 밥 해줄 거야 라며 기뻐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명호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화려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과 추억 그리고 본질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도 그 대화를 듣고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소연아, 너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우리 아버지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어. 라고 우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에이, 뭐려.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이 활기차게 해주면 오히려 좋아하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라고 소연이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마침내 명호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할 말이 있다. 라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명호를 관리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요? 그나저나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라고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명호는 소연을 똑바로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 주인이고 우진이의 아버지다. 라고 차분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칠 전 네가 일하는 매장에도 갔었다. 그때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느냐? 라고 명호가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소연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연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 채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몰라봤어요. 완전히 실수였습니다. 이런 일이. 라고 급하게 말했습니다. 명호는 소연을 차분히 바라보며 조용히 반문했습니다. 실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우진은 아버지와 소연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매장에서 손님을 돈으로 판단하고 여기서는 나를 정원사 취급하며 함부로 말하고 심지어 죽은 아내의 소중한 유품까지 촌스럽다고 말하는 게 실수냐? 라고 명호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은 더욱 당황하여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서 예의를 몰랐어요. 앞으로는 라고 변명했습니다.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소연아,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아버지를 매장에서도 그렇게 대했다고? 우진 씨,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일이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는 날이었어요. 평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소연이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호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진아, 사람의 진짜 모습은 바로 이럴 때 나오는 거다. 힘 있고 돈 많은 사람 앞에서는 굽실거리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것. 이게 그 사람의 진짜 인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진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는 소연을 믿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말에 더 큰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소연아, 진짜야? 정말 아버지를 그렇게 대한 거야?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소연이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우진 씨,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제발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저 정말 우진 씨를 사랑해요. 라고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그 모습을 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연의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상황을 모면하려는 연기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소연아, 미안하지만 내 아버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결혼은 여기서 끝이야.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은 더욱 절실하게 매달렸습니다. 우진 씨, 제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할게요. 아버님께도 진심으로 사죄드릴게요. 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네요. 소연은 마지막까지 매달렸지만 결국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연이 다니던 매장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고객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고 결국 해고를 당했습니다. 명호가 방문했던 일이 있은 후 그녀의 행동은 더욱 거칠어졌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무례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동료 직원들은 뒤늦게 소연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소연이가 항상 부잣집에 시집가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떠들었어요. 우진 씨 만나고 나서는 더 심해졌죠. 라고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손님들에게도 정말 까칠하게 굴었어요. 돈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대놓고 무시하고 심지어 욕까지 했거든요. 라고 다른 동료가 덧붙였습니다. 한 번은 나이 드신 할머니가 손녀 선물을 사러 왔는데 이런 비싼 건 할머니가 사줄 수 없어요 라고 대놓고 말해서 할머니가 울고 가셨어요. 라고 또 다른 동료가 증언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속내가 완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우진의 인품이 아닌 경제적 조건만 보고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계산된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우진은 이번 일을 통해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봐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우진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순진했네요. 겉모습과 말에만 속아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명호는 아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괜찮다. 이런 경험도 인생에서 필요한 거다.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이제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어떤 비싼 옷이나 액세서리도 사람의 마음씨보다 값진 건 없네요. 라고 우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명호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다. 사람은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판단되는 거야. 시간이 흘러 우진은 회사에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직원들을 존중하고 고객들을 정성껏 대하며 정직하고 겸손한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청소부 아저씨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하고 신입사원들에게는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특히 거래처 직원들을 만날 때도 상대의 직급이나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예의를 다했습니다. 그의 변화를 본 명호는 이제 진정으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 아들다워졌구나. 라고 명호는 속으로 뿌듯해했습니다. 명호는 회사를 아들에게 맡긴 뒤에도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동네의 작은 식당에 기부를 하며 어르신들이 따뜻한 한 끼를 드실 수 있도록 돕곤 했습니다. 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진짜 명품은 비싼 옷이나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인품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날 우진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회사에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냐? 라고 명호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분인데 정말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돈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거든요. 라고 우진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명호는 아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럼 한번 집에 데리고 와라. 라고 명호가 말했습니다. 며칠 후 우진이 데려온 여자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명호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우진 씨에게서 아버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명호는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마음씨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아들 역시 같은 교훈을 받아들였습니다. 겉모습은 금방 변하지만 성실과 존중은 세월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몸소 배웠습니다. 진짜 명품은 인품이다.
그것이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만들어가는 진짜 힘이야.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을 볼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아야 하는가? 돈과 명품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인품과 태도이며 그것이야말로 가정과 사회를 지탱하는 진짜 힘이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